화면 공유 잘 됐습니까? 예. 예.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왜 한국 육군은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혁신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대, 군인, 그리고 여러분 생도들 존재의 목적 역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누군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군대의 목적과 군인의 목적은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군인과 군대는 전쟁에 승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전쟁의 억제와 평화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전쟁을 잘하는 기술을 습득을 하면 반전쟁을 하는 기술도 습득을 하게 되어 있고 평화의 기술도 동일하게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군인과 생도들은 전쟁에 승리하게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간성이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웨스트 포인트나 미국의 버지니아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능통했던 위대한 장군들도 있었고 코카콜라 그런 큰 회사의 CEO도 있었고 국제 정치가 그리고 정치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 기술, 거기서 능통하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곳에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로봇, 메타버스 등을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일이 지금 둘러보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멋진 일에 가장 첨단에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기술, 전쟁에 승리하는 그 혁신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평화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억제가 따라오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민간사회, 경제계, 다른 분야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경쟁력 있게 앞으로의 기술 변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잘 이렇게 화면이 안 된다면 바로바로 좀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잘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전쟁 어릴 때부터 저는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전쟁 영화, 그 다음에 위인전, 전쟁 영웅들이었죠 주로. 무기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 많았고 지금도 전쟁을 연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 하에서 강의 목적은 저는 강의를 들은 생도들이 육군이 앞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혁신을 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속한 조직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느꼈으면 합니다. 강의 순서는 서론은 강의 초점 분야를 소개하고 저는 서론에 좀 강의 내용 핵심을 바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좀 잘 들어주시고 그다음은 과학기술의 영향력,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사회와 전쟁에 미친 영향을 개발하고 전쟁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사례, 그러니까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혁신을 성공한 사례하고 실패한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우리나라의 사례를 두 가지 전쟁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진만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응답은 제가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잘라서 할지 아니면 전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할지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 육군은 과학기술 기본의 군사혁신을 해야 되는가? 이건 제가 정한 것보다 우리 여기 있는 조중영님께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제목이 정해지고 제가 강의 자료도 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후에 그 중앙신문에서 하나 이런 칼럼이 났습니다. 어떻게로 성공한 늦가기 한국, 이제 외로 방향 틀 때라고. 저희들이 이거 보고 정한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나온 겁니다. 이 제목을 정한 다음에. 결국은 왜라는 것들이 이 논조는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모방도 잘하고 선진국을 따라 했는데 좀 더 그걸 뛰어넘으려면 창조적인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창조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왜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왜는 뭐냐면 제가 생각에는 좀 더 주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이고 모방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고 터득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남의 일, 그러니까 육군이 해야 될 일, 옆에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생도니까 아직까지 필요 없어가 아니고 바로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외를 터득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건 노하우고, 그래서 중요하지만 모방이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를 알아야지 저는 제가 생각에 창의력과 자발적인 추진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혁신되지 않았는데 그 집단이 혁신될 리가 없겠죠. 네. 아마 제가 생각에 육군의 혁신센터 그리고 이 미래혁신과정 이런 것들이 생긴 이유도 바로 우리 개개인 생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이, 육군의 구성원들이 혁신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진에 계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나이 드신 분? 혹시 채팅에서 한번 채팅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채팅에 답변을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누굴까요,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 같죠. 전 현직 대통령을 다 만났으니까. 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세계 경제 포럼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진 사람입니다. 아마 이분 책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도 번역되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4차 산업혁명. 저도 이분 책이 한 몇 권이나 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이란 그 설명한 책의 한 챕터 전체를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분에게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안보 위협의 성격이 급변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기존의 무기체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기체계의 출현을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학자고 경제포럼 대표인데 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좀 아실 겁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은 안보 위협 양상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이 B라고 써 있는 뭘까?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아마 그 비트코인이죠. 블록체인에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아마 생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세상에서? 라고 할 때 우스갯소리로 김정은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은 지금 굉장히 국제 경제 제재가 굉장히 막혀버리고 달러를 지금 확보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이 비트코인을 해킹을 통해서 그리고 불법 무기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른 달러나 이런 것들은 북한에 흘러가는 것들을 막고 또 거래하는 걸 막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뭡니까?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 게 뭘까요? 아십니까? 무기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 얼굴을 여기서 잘 못 보니까 이분들이 졸고 있는지 그걸 잘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저번에도. 네, 그러니까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 네? 무기의 일종 같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하이퍼소닉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닉이 그 음속을 있잖아요. 근데 슈퍼소닉 음속을 조금 더 높아진 그런데 초음속 미사일은 하이퍼소닉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2018년 한 3, 4년 정도 됐죠.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사령부 사령관인 그리브 준장이 미국이 소련이나 중국에 있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정황이 보인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국회의회 청문회에서. 근데 실제로 작년 초에 8차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선언했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근데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핵탄두, 핵미사일에 탑재하고 운영할 수 있으면 한국이나 미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방어체계, 스타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안보 위협, 새로운 안보 위협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굉장히 안보 위협이 되는 거죠, 저희들한테.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뭡니까? 오리 왼쪽에 있는 두 마리. 오리입니다. 오리입니다. 오림 이건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아이언맨.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죠. 네네네.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 근데 실제로 기술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무기체를 만들게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니까 기존과 완전히 다른 무기체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합참이나 육군본부에서 전력 무기체계 만드는 그 소요 기획하는 곳에 오래 있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육지의 사자, 바다의 상어, 하늘의 독수리 같은 무기체계를 만들면 좋겠다. 수륙, 양용 다 쓰는 무기체계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위에 계시는 높으신 분들이 야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만들다 오리가 될 뿐이야. 오리 하늘에도 조금밖에 못 날고 바다에서도 별로 이제 물에서도 별로고 그리고 땅에서도 걸어다니지만 별로고 이런 무기체계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육지는 육주, 바다는 바다, 하늘은 하늘. 이렇게 독특한 잘 되는 것만 만들어야 돼. 그런 무기체계만 필요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아이언맨은 이게 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로봇은 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럼 아이언맨이 해군인가? 공군인가? 육군인가요? 기술은 제가 생각해 기술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무기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죠. JF 풀러라는 영국의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 영국 전차군단의 참모장이었습니다. 이분 굉장히 더 대담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기체계이며 무기체계가 전쟁 승패의 90%를 좌우한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무기체계가 전부 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본 동영상은 그 주인공이 그 셜록에 나온 베네딕트 컴퍼비치하고 톰 히들스턴 아마 영화 여러분들 로키나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토르하고 어벤져스 로키 역할로 하는 톰 히들스턴이 기병부대 장교들로 나온 겁니다. 톰 히들스턴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그 장면 막 굉장히 용감하게 질서를 맞춰서 막 말을 타고 용감하게 전진을 합니다.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것 같고 굉장히 사기도 높고 굉장히 전투 의지도 높은 두려움 없이 전진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처음 보는 무기체계, 기관총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당황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톰 힐스턴 그 눈빛 그걸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아마 1692년도에 4월에 조총을 앞세우고 공격했던 왜군을 맞섰던 부산진 처음으로 이렇게 했었던 여기 있는 부산진에 있던 모든 조선 병사들이 대부분 다 죽어 돌아가셨죠. 네, 그분들이 저 무슨 무기지? 조총 보고 놀랐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1910년도 9월에 솜 전투 때 이 참호 속에 있었던 독일군 처음 영국군 전차 마크 전차를 봤던 그 충격. 그 다음에 한국군 1950년 6월에 한국군 그 병사들이 그리고 그 장교들이 소련군 전차를 밀고 내려왔던 그 북한의 전차를 보고 그 눈빛이 저는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중에서 한번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과학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중요성은 알겠다. 그러니까 최신 무기체계를 갖춘 군대하고 과거의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군대. 그러니까 우리의 임진왜란 때 조총 앞에서 있었던 조선, 그 다음에
6.25 전쟁 탱크 앞에 있었던 우리 소총만 가지고 있었던 한국군, 그리고 방금 영화에서 봤던 그 기병 장교의 그걸 보면 최신 무기 체계를 갖춘 군대하고 과거의 무기 체계에 의존했던 군대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 알겠는데 정말 무기 체계만 잘 갖추면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 풀러 장군이 얘기했던 무기 체계의 중요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실제로 풀러 장군 그 무기 체계를 완벽하게 갖췄던 군대하고 갖추지 못했던 군대 사이의 전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맥그리거 녹사, 윌리엄 머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전쟁학자입니다. 이분들이 1300년부터 한 2050년까지 앞으로 있을 전쟁까지 다 예측해보고 군사 혁신이 도대체 뭘까? 다이나믹 인 밀리터리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책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저자 중에 한 분인 클리포드 로저라는 지금 그 미 육군 사관학교 전쟁사 교수님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니까 다 종합해서 많은 전쟁을 보니까 결국 전쟁은 무기와 군사 조직의 발전도 효과적인 전술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한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강력한 전술도 지휘관들이 부대 운영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전략을 창안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승리를 지속시키지 못한다. 많은 군사혁신을 보니까 결국은 군사혁신이 뭐냐면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군사조직, 전술, 전략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네. 밑에 보면 뭐 그런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이 로마는 뭐 무기 단창, 이게 되게 유명한 무기였지만 굉장히 그 군사 조직을 백부장, 천부장 이런 군사적으로 굉장히 잘 조직한 걸로 유명하고 그걸로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거의 그때 나폴레옹 당시에도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전략, 전술, 전쟁을 승리한 거죠. 프랑스에 가면 나폴레옹은 거의 영웅같이 무덤도 했고 그 무덤 위에 이 조그만 것은 이 백마의 뼈를 추려서 무덤 위에 그 나폴레옹 장군의 무덤 위에 이렇게 같이 올려놓은.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무기, 군사 조직, 무기를 만들고 군사 조직도 만드는 건 뭐냐면 이 사람입니다. 군대 같으면 지휘관들이죠. 이것은 2050년도 마찬가지고 100년 후도 마찬가지. 앞으로 본론에서 배울 전쟁의 본질과도 연결해 보면 군사혁신에서 인간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군과 연합군들 2차전 서부전선에 보면 거의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사단수, 전차수, 뭐 이런 무기체계 수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더 연합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이 거의 35일 만에 공격한 35일 만에 파리를 함락시키고 항복을 받아냈죠. 무기체는 비슷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 전격전, 그 다음에 독일군의 전차, 보병, 항공기를 통합 운영하는 거, 그리고 독일의 굉장히 혁신적인 구데리안이나 롬멜 장군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서부전선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전쟁은 알겠어. 이제 군사혁신이라는 거는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결국은 전략과 전술, 리더십, 군수, 부대 구조 등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른 의문도 생기겠죠. 첨단 무기체계 플랫폼 위주의 작전을 수행하는 해공군이 육군보다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혁신에 적합 부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급장교 때. 그 다음 첨단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전장 영역이 바다로 하고 하늘로 하고 사이버하고 우전으로 확장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전쟁에서 육군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거 아닌가? 또 하나. 첨단 기술. 그러니까 AI 로봇이 굉장히 적용된 무기체계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미래 전장에서 인간의 중요성은 줄어드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과학기술 기반 군사혁신 의미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틀린 말입니다. 육군은 과학기술 기반 군사혁신에 굉장히 적합한 부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전장 영역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더라도 육군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되더라도 인간, 군인의 역할은 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추가적 의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 의문이 해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왜 한국 육군은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혁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과학기술의 영역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라면 과거에는 그런 거였겠죠. 그 대신에 철기, 청동기가 그 당시에는 가장 엣지 있고 쿨한 과학기술이었겠죠. 돌을 쓰는 그런 사람들보다 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그다음 중세에는 화약이나 항해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그 2차 산업혁명 때는 내연기관이나 증기기관 같은 것들이 그랬었고, 정보화 혁명 시대는 정보기술, 뭐 센서, GPS 이런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AI나 사물 인터넷, 로봇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로 이렇게 곽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과학기술을 잘 활용했던 국가들, 로마, 그리스, 고대에는 그랬죠. 그다음 중세는 스페인, 영국,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 영국,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 그다음 정보화 혁명은 단연 미국이죠. 그다음 4차 산업혁명 미국,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죠. 중국도 굉장히 많은 AI나 이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술을 가장 잘 이용했던 포드, 벤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 같은 휴대폰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다음 페이스북은 지금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가상공간이라는 기술에 선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를 들은 거는 현대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게 어떻게 또 현대에 돈을 벌어들지 모르겠죠. 그게 현대에 돈을 벌어주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부강해지겠죠. 결국은 이런 기술을 그 시대에 맞는 기술을 장악한 국가 기업은 패권을 가지고 국가의 패권을 가지고 또 그런 기업 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학기술은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학기술에 적용된 창검활, 돌에서 창검활이 이런 청동기 기술을 동원된 그런 것들이었고, 화약이나 나치판 기술을 이용해서 조총, 대포, 그리고 해군들을 운영한 그런 무기체, 해군들이 운영하는 무기체 환병들이 나온 거죠. 그 다음 전기기관차, 내연기관, 레이더들이 기관총, 탱크, 비행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또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 GPS 이런 것들이 정밀 타격 무기, 군사위성 이런 무기체계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뭐 드론이나 로봇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무기체계,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이 무기체계를 만들었던 나라들이 결국은 전쟁에 승리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 못했던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앞에 나와 있던 부와 패권을 창출하는 기술은 결국은 전쟁의 기술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부와 패권을 창출하는 기술이 전쟁의 기술이고 결국 이게 전쟁을 막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기술을 가장 잘 갈고 닦을 때 결국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엘븐 토필로라는 이분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단정짓기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유명한 문화인류학자이기도 하고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이런 분이죠. 뭐 경제에 관련된 책도 쓰시기도 하고. War and Anti-War. 저는 생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4학년 때인가 초급장교 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때나 중급 때쯤. 굉장히 충격적인,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GPS 기술입니다. 왼쪽에 있는 GPS 기술인데 결국 이건 모든 GPS 기술이 정밀 유도 무기에 다 들어가죠. 또 이런 무기에 사용됐던 GPS 기술이 우리 지금 뭡니까? 요즘 그 지도 보고 다니지 않죠. 다 휴대폰이나 차에 있는 GPS 시스템으로 길을 안내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기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그런 무기체계에 적용이 되고 이 레이더 기술이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지금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술은 전쟁의 기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전쟁의 기술이 발달되고 이게 부를 창출하는 기술이 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영향력은 싸우는 방식을 또 변화시킵니다. 탱크나 내연기관이 전격전을 이런 그런 싸우는 방식이 나왔고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NCW, Network Centric Warfare라고 이렇게 나왔죠. 네트워크 중심 작전이라는 그런 싸우는 방법. 그 다음에 AI나 사물 인터넷 3D 등을 통해서 모자이크진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자이크전의 개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가장 저는 좋은 개념이 다파. 이 모자이크 개념을 처음 어떻게 보면 얘기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방사청, 한국의 방사청하고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완전히 비교하기 힘들지만 다파라는 곳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자이크의 개념은 모자이크의 세라믹 타일과 같이 개별적 전투 플랫폼을 전투 패키지로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의 무기 체계는 모자이크의 타일이 아니라 퍼즐의 조각같이 이러한 목적에 달성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 무기 체계는 퍼즐의 조각 같아서 앞으로 미래의 그런 AI나 사물 인터넷, 3D를 적용한 그런 전력 무기 체계인 모자이크 타일과 같은 그런 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자이크 타일과 같은 그런 무기 체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퍼즐과 모자이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 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 퍼즐은 결국 뭐냐면 과거의 무기 체계들은 하나의 위치에서 하나만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퍼즐 모양 오직 하나입니다. 이 퍼즐, 이 지도 모양의 퍼즐은 만약에 오른쪽 끝에 있는 이 퍼즐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퍼즐은 이 지도 모양, 요 모양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모자이크는 이 각 타일들은 어디든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색빛, 노란색빛 모자이크를 여기 쪽에 놔도 되고 이쪽 파란색, 푸른빛 뜨는 모자이크를 이쪽에 두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는 사람에 따라서 이 창작자에 따라서 수만 가지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AI나 사물 인터넷, 3D 센서 기술을 활용해서 임무, 적, 상황에 따라서 각계의 분산된 전투 플랫폼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필요한 곳에 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모자이크전의 핵심이고 앞으로 미국이 미래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모자이크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또 전쟁에서 인간의 역할과 부대 구성 등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간의 역할과 부대 구성을 변화시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톰 윌커슨이라는 분은 누구시냐면 해군의 해병대 파이럿입니다. 미국은 해병대도 파이로트를 전투기 파이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파이로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육군이 말한 게 아니고 육군의 보병 장교가 말한 게 아니고 무인 항공기들은 비용은 점점 쉬워지고 치명도는 더 높아지면서 아마 전투기 조종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F-35가 마지막 유인 전투기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죠. F-35 이후에는 유인 전투기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말들이 나왔죠. 결국은 전투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인간 조종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지금 F-35 같은 경우 마 1.5 정도, 2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더 빨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더 마 5, 6 정도까지 설계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면 인간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1.5, 2 정도로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간 조종사가 없다면 인간 조종사를 보호하는 장치나 탈출하는 장치,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 관리 없이 플랫폼 설계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다운되고 성능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20년에 영국의 닉 카터라는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영국군의 4분의 1을 2020년까지 로봇 군유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프로데터 민항공기,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이라는 전투 상공에 떠 있는 프로데터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플로리다에 있는 콘솔 박스에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멀리 있는 바그다드에 있는 그런 프로데터 명령을 내려서 공격을 하는 거죠. 테러 시설 공격하는 거죠. 이분들은 파이럿입니까? 아니면 그냥 콘솔에 있는 어떤 운영 요원입니까? 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두되는 그런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영국 육군 총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형태의 군대,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로 있었던 인간 병사로 했던 것들을 로봇으로 좀 이렇게 섞어서 4분의 1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거겠죠. 그 영국에 이렇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전투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비용도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영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모병에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병사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 로봇을 하면서 전투 효율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군대가 되죠. 굉장히 매력적인 군대가 되는 거죠. 로봇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력적인 군대가 된다는 건 경쟁적인 군대들이 경쟁력 인재들이 군에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 가지 많은 노림수로 이렇게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영국 육군 참모총 20년 8월에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 더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굉장히 시작하고 이게 군대에서부터 그 이니셔티브를 해서 뭐 지금은 대학교나 이런 기관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 세미나도 하고 연구소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육군에서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 신문에까지, 외국 방송에까지 이렇게 대두됐습니다. 한국의 드론봇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한국의 드론봇들이 뉴클리어,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런 미사일이나 그 핵 시설 같은 걸 타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김정은을 어떻게 보면 타격하는데,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여기 사회에 타고 다니는 뭐 리무진을 타격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2018년에 방송에서 내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AI 드론봇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이 드디어 결실을 창설을 했죠. 더 굉장히 잘 됐지만 앞으로 더 이렇게 확대되길 바라고, 아마 육군혁신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더 잘 주도하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아까 처음에 뭐 제가 이렇게 의문을 이렇게 가지게 수 있을 거다라고 했던 것,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로봇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냐, 군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것들에 전쟁 AI 로봇이 하는데 인간의 역할이 과연 뭐죠? 군대 역할이 뭐냐? 군인들이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지지 않냐? 라는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세 가지 큰 반응이 있다고, 역사적으로 완전히 기술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그런 거. The computer is more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바보다. 컴퓨터 별거 없어. 그냥 뭐 인간이 그냥 프로그램 해주는 데는 바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그리고 영국의 장군들이 있습니다. 탱크든 1차 대전 때 탱크가 어느 정도 활약했지만 그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에 영국의 많은 장군들이 탱크는 고철 덩어리야. 그래도 기병이 최고야. 기병이 최고야. 뭐 이런 실제로 말을 했었죠. 그다음 프랑스 장군들은 1차 대전 때 콘크리트 장벽, 그 방어 전술이 성공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장벽으로 이렇게 무장하면 이 탱크나 뭐 이런 공격 다 막을 수 있어. 방어 지상주의죠. 이런 뭐 새로운 탱크 같은 신기술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신기술이 등장해서 하나의 반응은 굉장히 영향력을 무시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신기술에 대한 공포입니다. 영국의 러다이크 운동, 2차 그 산업혁명, 그런 전기기관이나 이런 뭐 방직, 제조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자동화되고 이렇게 되는, 기존에 손으로 다 했던 노동자들이 내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하고 이렇게 실제로 이런 기계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붐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거야. 파괴할 거야. 인간이 할 일 없어질 거야. 뭐 이런 신기술이라는 공포죠. 그리고 이런 공포에는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 터미네이터나 우리 그 매트릭스 이런 영화에 보면 로봇이 모든 걸 다 좌우하는 거죠. AI가 모든 걸 다 좌우해버리는 거죠. 이런 공포, 기술의 공포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신기술이라는 태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기술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죠. 잘 활용하는 사람, 기업, 나라, 다른 사람들이 다 기술에 대해서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이 나라들은, 이 기업들은 신기술의 기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겠죠. 네. 산업혁명 때 포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인력들, 얼마나 많은 고용을 했는지 아마 굉장한 양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애플도 마찬가지. 애플은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을 내놓고 그 제품이 인간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죠. 휴대폰 같은 것들, 스마트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제품을 내놓는 거죠. 기술의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그리고 메타, 페이스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일이 상상도 못해서 페이스북 상상도 못한 거죠. 네, 그런 것들로 이 사람들은 기술의 기회를 찾았고 성공하고 부를 축적한 조직이 되는 거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이 만든 로봇입니다. 이게 그 현대에 우리나라 현대 인수될 때 얼마 인수된 줄 아십니까?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스턴 다이너믹스 만든 로봇입니다. 1조 원에 인수가 됐습니다. 엄청난 돈으로 인수가 된 거죠.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면 저희들이 저희 생도 1학년 때 컴퓨터가 막 등장했었습니다. 컴퓨터 생도 휴게실에 컴퓨터 막 나왔고 주로 그때 쉬는 시간 했던 게 테트리스 이런 거 했었는데 컴퓨터가 막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 워드 막 쳐야 된다고 그랬을 때 이 컴퓨터가 발전하면 워드 제가 말만 하면 그냥 입으로 말만 하면 그냥 워드가 다 쳐질 거야. 워드 배울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영어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 내가 그냥 영어 한국말로 하면 저절로 번역이 돼서 영어로 다른 사람이 이해되고 할게 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저절로 번역해서 제 이어폰만 꼽으면 다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 뭐 워드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던 분들은 제가 뭐 워드 할 필요 없어? 컴퓨터 뭐 영어 할 필요 없어? 기회를 같이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터미네이터는 적어도 우리 생에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몇백 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는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본질을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인간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본질을. 결국 미래 전쟁은 제가 생각해 하이브리드 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래식 그런 저격수들 그리고 이 민사작전 전쟁은 인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인벌브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순수하게 인간들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완전 자율적인 그런 무기체계도 저는 동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자율한 드론 물론 이것도 인간이 사전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실시간대에 인간은 간섭을 배제하면서 프로그램된 대로 적을 발견하고 사격하고 그런 것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로봇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형태에서 저는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수한 인간 뭐 이런 워리어 플랫폼을 굉장히 멋진 워리어 플랫폼 장착한 인간 그리고 이 로봇 그리고 이 로봇도 순수하게 완전 100% 로봇이 될 수 있지만 여기 인간이 누군가 탑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로봇과 인간의 그런 협업된 그런 모습이 보일 거라 생각하고 특히 더 중요한 건 결국 상급제대에서는 인간이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산들, 무인, 유인 그런 정보 자산들, 그런 타격 체계들을 인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오바마 행정부 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일명 코드명 제로니모 작전이었죠. 그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백악관 지하에 벙커 있는 곳에서 작전 지휘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오바마 파키스탄이었죠. 파키스탄 육군 사관학교 바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바마가 몇 년 동안 은신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군 대부분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작전을 한 건데 인공위성에서 다 보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 특수작전부대 캠코드 바디캠에서 다 현장의 작전 사진을 다 작진 영상을 다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헬기 하나가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작전을 계속해야 되나 그만 철수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AI가 인간을 배제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래 전쟁도 로봇과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인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맥베스트 장군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대위로 걸프전에 참전했고 9대의 전차로 28대 이라크 전차를 파괴했던 은성무공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백악관 안보 보좌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뭘 말씀하셨냐면 하이테크 웨폰이 굉장히 기본이 될 것이다. 기본이다, 에센셜이다. 그런데 전투에 지고 이기는 것은 사람에 결정된다. 그래서 이 맥베스 장군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신문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죠. 맥베스터가 퓨처 오페의 미스. 퓨처 오페는 모든 로봇이 다 지배할 것이다. 로봇이 결정될 것이다.
육군의 지상전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다 신하고 다 헛소리라는 거죠. 전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신기술을 무시하거나 신기술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 인간이 그다음에 뭐 인간 군인이 할 일이 별로 없네.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개인, 조직, 국가는 그렇지 않은 개인과 조직. 그러니까 신기술에 민감하고 잘 투자하고 신기술에 맞춰서 혁신하는 그런 개인, 조직, 국가와 경쟁,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 원시 시대에 갈 가능성이 미래에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잠깐 끊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잘 몰라서 잘 들으셨나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잘 궁금한 거 들었습니다. 있으면 채팅에다가 남겨주셔도 되고, 선도 장재영님, 장 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라고 지금 시간. 네. AI나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고도 기술들의 발전도 중요한데 여기서 인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아날로그 기계나 아날로그식 무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보안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EMP나 뭐 고장의 요인에 상당히 그래도 적게 영향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실 우주로 가는 우주 정거장이 있는 모든 컴퓨터나 기계들도 그래서 아날로그를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날로그와의 연계도 향후 육군 미래 정책에 연계할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군에 있던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그 방문 연구 교수를 했습니다. 그때 Changing Character War Center, 과학이 미래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군인들, 그다음 학자들이 와서 그 방문 연구를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잠깐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있는 다 질문이 그런 걱정이 미국 육군이었고 그다음에 그 영국에 있는 그런 걱정이 된다. 지금 자기 때 저는 나이가 됐습니다. 자기 때는 다 박격포 할 때 방열을 다 했다. 인간이 지도 보고 다 하고 나침반 보고 다 했었어. 근데 요즘 후배들은 이 박격포 방열이 그냥 GPS 장치 달린 게 되는 거 요즘 그 병사들이나 초급 간부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게 걱정이야. 그러면서 이제 EMP탄이죠. EMP탄이 폭발하게 되면 이 GPS나 전자장비를 못 쓰게 되는 가능성, 물론 뭐 그걸 또 방어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식 그런 노하우, 예를 독도법 보는 거 아니면 그런 지도를 방열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세미나에서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육군을 벗어난 지 한 7, 8년째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것들도 충분히 대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화면에 다음에 안 들어오니까 질문 있으면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질문 드려도 됐습니까?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AI 기반이나 인공지능 전투기술 체계가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몇 번이시죠? 이거에 대한 저희 성함. 6팀, 네네. 이 성함을 좀. 팀입니다. 네네.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이제 육군에서 이제 AI 기반 인공지능 전투기술 체계를 이제 앞으로 꾸준히 만들 텐데, 네, 이에 대한 뭐 어떤 박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부정적인 뭔가 우려되는 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점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그 AI가 윤리적인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제 슬라이드 뒤쪽에 만들어 놓고 본문했는데, 제가 뺐습니다. 본문에는. 시간이 없으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굉장히 대두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그 운전자의 잘못이냐, 운전자는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잘못이냐,
아니면 그 기술, 레이더 기술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냐? AI도 마찬가지. AI 되면 완전 자율하면 이걸 누군가 타격을 하고 했을 때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근데 이제 군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군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윤리학자들이나 정치가들, 법학자들이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별도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군인들은 그 걱정은 조금 뒤로 두십시오. 군인은 어떻게 하면 가장 전쟁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국가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좁정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해야 될 것은 제네바 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을 살상하지 않고 포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이걸 잘 지키면 됩니다. AI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까, 우리 어떻게 활용될까 그런 것들은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좀 해야 될 거 좀 더 있으니까 혹시 질문할 게 더 있으면 나중에 이제 카톡이나 해주시고 제 그 이메일 주소에도 있으니까 좀 해주시면 끝나고 제가 결론까지 내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입니다. 네. 네, 도움이 됐죠. 네, 예, 네. 보입니다. 다음은 전쟁의 본질과 과학기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저는 전쟁의 북군의 관점에서 전쟁의 본질은 기동과 화력으로 상대 적들의 의지를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동과 화력으로 상대 적들의 의지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강요하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고 전쟁의 최종 상태는 상대의 적의 영토와 인원을 통제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이면 우리의 영토와 인원을 통제하는 거겠죠. 적이 못하도록 하는 거겠죠. 클라우제프,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제프나 제비츠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지배하는 세 가지는 국민, 군대, 정부다. 모든 사람이죠. 모두 인간이죠. 전쟁은 자기 의지를 상대에게 강요하는 폭력적 행위다. 네. 다 인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뭐 기술이 발전하고 무기가 첨단이 발달하고 뭔가 바뀐 것 같지만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1975년 사이공, 2021년 카불입니다. 미국 대사관 사진입니다. 결국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몇십 년, 5, 60년 그리고 무기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난 다음에 똑같습니다. 결국은 사이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불에서 미 대사관이 이렇게 철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 두 사람 젤렌스키와 이 푸틴, 그 다음에 이 러시아의 이 많은 여자들이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얘기하죠. 결국은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기동과 화력으로 적들의 의지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상대의 영토와 인원을 통제하는 겁니다. 자, 존 미어샤이머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사관학교는 육군을 나왔지만 공군으로 전역을 한 굉장히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입니다. 국가의 힘은 주로 공군과 해군에 보조되는 그 나라 육군 영역에 분가한다. 적을 파멸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피비린내 나는 지상전을 통해 적의 육군을 파괴하고 영토를 점령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본질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분은 본질을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책들 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참고문헌에 있습니다. 이런 책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머리라는 10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전략가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래왔듯이 미래도 최종 승패는 육전으로 결정된다. 해군과 공군을 유지하는 그 필요한 그 어떤 것도 하늘과 바다에서 얻을 수는 없다. 한국 모함도 거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육군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거긴 먹는 음식, 사람 다 땅에서 나는 거죠. 뭐 하늘에 있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에 뜨고 내리는 것도 땅이고 비행기에 유지된 기름도 땅에서 나고 비행기에 만들어지는 그런 철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 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르면 결국은 이 무지의 만용이라는 거죠. Value of ignorance. 결국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때 1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거 해군, 공군이 발달하니까 이거 전략 폭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해상 공세만 하면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무지의 만용이라는 겁니다. 이 100년 전에 이 사람이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군인들한테. 존 미어샤이머는 최근에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로렌스 프리드는 이분은 그 킹스 칼리지 런던의 전쟁학과 교수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퓨처 오브 워라는 미래 전쟁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2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토는 지상군의 지원이 없으면 드론이든 헬리콥터든 제트기든 공중에서 뺏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벳은 이분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100년 넘은 분입니다. 해양학자입니다.
해양 전략가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은 땅 위에서 살지 바다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국가들의 중요한 갈등 이슈는 한 나라의 육군이 적국의 영토에서 혹은 적국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결정되며 한 나라의 해군이 그 나라의 육군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육군한테 다른 나라의 어떤 원정군을 갈 때 그걸 수송해주는 역할, 화력 지원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은 뭐라고 창세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라고 그러죠. 뭐라고 명령하시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하고 지배하라,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러니까 최초 인간한테 넌 바다에 살거나 하늘에 살지 말고 땅에 살아라 이렇게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라고 했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은 어떻게 진화되었습니까? 땅에 살도록 진화된 거죠. 네. 미군 사망률을 보면 왜 육군이 주고 왜 땅이 중요한지 전쟁의 본질을 땅을 지배하는 거다. 땅을 통제하는 거다. 인간을 통제하는 거라고 했는데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망률이 1차 대 2차 대는 6.25 월남전프로 거의 육군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네. 공군이 없는 이유는 2차 대전 끝날 때 미군은 공군의 독립병가로 1947년에 육군에서 독립적으로 병가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렇게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육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해군 기준으로 해군 한 명당 육군이 거의 18.7명, 거의 20배 가까이 많이 죽습니다. 육군이 많이 이렇게 죽고 많이 사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해 두 가지입니다. 사망한 많은 이유는 전쟁과 인간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영토와 사람을 통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대의 의지를 말살한다고 그랬죠. 인간은 영토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 상대와 영토를 통제하고 인간의 상대의 의지를 발설하기 위해서는 땅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군하고 해병대는 플랫폼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플랫폼을 벗어나야 된다는 건 육군은 탱크 플랫폼 안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통제해야 되고 상대를 통제해야 되고 영토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육군 그리고 그 지상군의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도 개성북방 고지군이라는 탈취라는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육군이 개성 북방 고지군을 확보하지 않으면 개성을 탈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개성을 탈취하지 않는 다음에 그 육군이 탈취하지 않은 다음에 공군, 해군 한포 사격과 공군이 아무리 타격을 하더라도 그 개성에 있는 국민들이나 개성을 탈취할 수 있습니까? 개성을 탈취하지 않고 평양을 탈취할 수 있습니까? 네, 결국은 전쟁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인간은 영토에서 땅에서 존재하도록 살도록 되어 있고 모든 플랫폼은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회 자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육군이 과학기술을 활용한 잘 준비된 공격, 방어 장비와 전술을 갖춰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게 되겠습니다. 다만 전쟁은 이제 변하지 않지만 그 기동과 화력의 속도와 정확성과 치명성이 상상을 못할 수준으로 발전됩니다.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기동과 화력의 속도와 정확성, 치명성이 상상을 못할 수준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도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동과 화력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기동과 화력은 또 단일 무기 체계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기동과 화력은 지휘, 통제, 군수, 심리전 모든 여러분들이 어떤 병과를 선택을 하든지 간에 기동과 화력이라는 측면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동과 화력은 절대적인 속도보다 상대적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들, 생도들도 이런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네,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기동과 화력의 속도가 정확도가 빨라져. 여러분들의 생각의 속도도 이렇게 빨라야 됩니다. 기술을 이용하고 본질을 이해하고 혁신의 흐름을 스피드 있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유연성 있는 사고가 중요하고 유연성 있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독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보다 빨라야 되고 북한에 있는 간부들보다 빨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잠재적인 그런 적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중국이나 일본 그런 간부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스피드 있게 그런 혁신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고 혁신의 기술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민간 기업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한 대로 전쟁과 반전쟁의 기술은 동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기술은 동일하고 또 부를 축적하는 기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이 군대에서도 이 전쟁에 싸우는 기술에 정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속도 이런 것들은 아마 쭉 굉장히 빨라졌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뭐 치명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기간에 따라 어떻게 발전되는가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것만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연구한 결과를 보면 1780년부터 2000년도까지 치명도를 비교해 보니까
100년 동안 매년 60만 배씩 치명도가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인간의 멸종 시대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기동과 화력이 본질은 같지만 기동과 화력이 구현되는 공간이 확장됩니다. 땅 바다였죠. 근데 비행기에도 공중이 되고 인공위성 사이버로 확장돼요.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네. 5차원의 공간이 됩니다. 아군과 적의 공간. 이게 아군의 공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군과 적을, 그러니까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뿐만 아니라 아군, 군인, 아군의 민간인, 적, 군인, 적군 다 이 4차원, 5차원의 이 공간에서 멀티 도메인에서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질에서 얘기했던 인간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 공간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성, 단일 지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전평시 민간과 군의 영역,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모호성이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이브리드 전쟁이 되는 거겠죠. 여기 나와 있는데도 그렇지 모든 이 공간들은 이 다차원 작전에 결국은 시작되는 출발점은 뭐냐면 땅입니다. 땅에서부터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근원적인 플랫폼은 땅입니다. 이건 조금 더 다차원 전쟁을 인간의 영역까지. 이것도 뭐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구글에서 이제 미국 군사 관련 연구하는 그 잡지에서 제가 하나 다운합니다. 결국 인간의 영역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맥베스 장군이 말한 대로 battle are won or lost by people.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모든 영역을 다 운영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죠. 그런데 인간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은 인간의 근원이고 또 마찬가지로 비행기, 우주선, 사이버 모든 근원적 플랫폼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통제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한번 이것도 제가 생도니까 한번 좀 생각의 지평을 넓혀보라고 좀 한번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전략무기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 F-35 그다음에 지금 경항모라고 그러는데 F-35 한 대가 대당 8천만 달러입니다. 900억입니다.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환율이 올랐으니까 1,000억 가까이 될 수 있겠네요. 경항모는 2조 6천억 원. 이게 지금 영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엘리자베스호를 하나 제가 올려놓은 건데 여기 또 함재기가 제어되어 있습니다. 운영주도 제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엄청난 들어가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 그다음 첨단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이 무기들이 전략 무기인가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한국 육군이 운영하는 이 워리어 플랫폼, 이 총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뭐 좀 더 비싸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투경, 표적지시기 이런 것들이 다 갖춰도 여기에 재배 안 되겠죠. 뭐 굉장히 좋은 걸 갖춰도 한 1억 정도 될까? 네. 그리고 이 드론본도 마찬가지. 비교하면 엄청 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비싸고 비싸지 않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해공군 무기 체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워리어 플랫폼을 다 장착하고 야투경과 표적 지시가 달린 소총으로 아니면 버렛 소총 같은 거 있죠. 그 12.7mm 저격용 소총 같은 거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로 만약에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연료통을 파괴할 수 있다면 아니면 이 드론으로 아까 그 외신의 최초의 그 한국군 드론버 체계에 말씀했던 우리 한국 드론으로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면 실제로 타격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보다 이렇게 돈 몇천 원씩 하는 것보다 몇천만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육군이 운영하는 무기들이 전략 무기입니다.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전략 무기입니다. 돈 많고 기술이 많이 들어간 엄청난 비싼 기술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전략 타겟 그런 전략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또 육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굉장히 해공군에 비해서 굉장히 싼 것 같은 그런 무기 체계들이 전략 무기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 무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면 그게 전략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무기들을 운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 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절대로 해공군이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전쟁 사례를 한번 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역사를 망각하고 아무런 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조선 수도로 서울로 옮긴 이후에 조선의 그 한반도의 전쟁, 그러니까 조선 개국 이후죠.
한반도의 전쟁을 비교하면 크게 임진왜란, 병자론,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쟁이 왜 특별한 게 있나요? 뭐 한일 합방은 우리가 전쟁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내준 거죠. 제가 20일, 8일, 5일 이렇게 적어놓은 뭔지 아십니까? 20일, 8일, 5일. 이게 뭐냐면 35일 뭐냐면 이게 적들이 국경선을 넘고 난 다음에 우리 수도 서울, 한양을 함락한 시간입니다. 임진왜란 20일 걸렸고 병자론 8일 걸렸고 5일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산과 한양이 325km고 압록강과 한양이 380km고 독일과 프랑스 국경 파리 300km입니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한양까지 오는 길이가 훨씬 걸어요. 이 구글로 그냥 직선거리를 지가 찍어본 겁니다. 20일, 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격전이라고 그랬는데 독일이 더 훨씬 느리게 갔네? 조총을 가지고 일본 이런 기병들이 훨씬 더 빠르게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한양을 점령을 한 다음에 우리는 거의 지도부를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임진왜란은 화학혁명을 성공한 일본이 창에 머무르고 있던 조선을 이긴 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2차 산업의 열매 탱커로 무장한 북한이 화학혁명 시대에 머무르던 한국군과의 초기 전투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네. 근데 병자의 호란은 보면 오히려 더 조선이 임진왜란 후에 조총으로 굉장히 무장했었습니다. 물론 청나라군 같은 기병이었지만 물론 홍위표 같은 그런 화학무기도 사용했지만 하여튼 우리가 결코 무기 체계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8일 만에 함락을 당한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1592년, 병자론 1631년이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전쟁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에 있는 밀리터리 히스토리 북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16, 17세기는 굉장히 한국과 일본, 중국이 화학 기술을 활용해서 대규모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조총이고 이거는 청나라 홍위포입니다. 남한산성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남한산성 공격했었던 그런 무기죠. 일본의 조총은 전국시대 때 들어왔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토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들이 전국시대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포르투갈로부터 화성총을 전파받아서 이걸 조총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총의 칼이나 활의 시대에서 총의 시대로 변환된 굉장히 상징적인 두 가지 전투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 나가시노 전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단 일제 사격을 여기서 완성을 한 거죠. 그때까지는 기병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 조총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3단 일제 사격을 한 겁니다. 앞에 심지를 키고 있으면 뒤에서 사격을 하고 바로 또 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간단 없이 중단 없이 굉장히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일본 왜군들은 조총 사격에 맞게 성의 구조도 그래서 외성의 구조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울산 외성의 평면도를 보면 우리나라 성과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직사하게 사격을 하게 조총 사격을 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성이라고 하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후방 그러니까 경상남도하고 전라도 쪽에 자기들이 명나라하고 이런 것들 반격할 때 대비해서 자기들끼리 자기 양식에 맞춰서 조총 사격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조선은 거의 지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형태였죠. 뭐 조총 사격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성구조였지만 외국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조총 사격에 맞게 횡사나 뭐 이런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금 진지공사 할 때 그런 형태로 그런 성으로 다 바꿨죠. 결국 일본은 임진왜란 전에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그런 운영 체계 그리고 부대 구조 이런 것까지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죠. 아는 대로 우리 군은 일본의 조총의 속수무책으로 부산 상륙 3일 만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한국은 또 굉장히 조선에 많은 사람 반성을 했습니다. 왜군이 비록 전투에서는 이수가 날리지만 결국 조총 때문에 졌다. 또 그다음에 서해 유성룡 같으면 조총은 굉장히 창보다 더 위력이 세다. 그리고 선조도 마찬가지 조총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잘 활용하자, 잘 훈련을 시키자라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은 조총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훈련 도감에서 조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유성룡이 조총 만드는데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한국으로 투항했던 많은 사람 조총 대상을 받았고 또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했던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죠. 표류했던 사람들이 조총 사격하는 거나 이렇게 운영하는 기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조총 품질이나
숙달된 조총수 개인동독이 굉장히 우승했다 합니다. 병자호 호란 전에 조선군이 나선 전벌에도 보면 청나라가 조선의 조총 부대를 파견했던 그런 거죠. 니네 조선 저번에 전쟁해보니까 굉장히 잘하대. 이번에 러시아하고 공격하는데 전쟁하는데 니네 도움 요청해줘라고 해서 또 굉장히 많이 파병을 했었고 실제로 또 많은 화력을 조선의 그 조총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자호는 왜 졌습니까? 그렇게 조총이 우수했는데. 네, 쌍년 전투 이제 그 병자호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때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상도 소고군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 전쟁이 나면 왕을 구하러 옵니다. 근왕군으로 바뀝니다. 이것부터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왕이 더 중요한 거죠. 전쟁의 승패보다는 왕을 일단 구하러 전국 각도에 있는 예비군들이 다 모입니다. 이 한양 쪽으로. 왕을 구하러 온다고 이제 그 곤지암, 남한산성 이 정도 있고 서울 이 정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여기 답사를 갔었던 곳입니다. 갔었던 곳인데 여기서 조선군이 왼쪽 봉우리에 쌍령이라고 두 가지 봉우리, 허완이라는 분이 있었고 오른쪽에 그 민영이라는 그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장 지키고 있었는데 기병들이 선봉대가 이쪽으로 처음에 허완 쪽으로 출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군의 그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무관들이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관들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지휘관이었습니다. 오히려 문관들이 지휘권이 더 셌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 문관들이 월권을 하게 됩니다. 문관이 이거 사격은 기다렸다고 해야 돼. 기병들이 와서 일제 사격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문관이 빨리 공격해. 그러니까 무관이 하지 않으니까 이 박춘겸 그러니까 군인을 참수해 버립니다. 그 문관이 일방적으로 사격해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무분별을 사격을 하게 됩니다. 탄약을 다 소진하게 되고 청 기병대가 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측에 있는 이 우병산 이 정도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격의 타장을 소진하게 되고 이 화약을 재보급을 해야 됩니다. 원래 한 번에 다 탄약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재보급을 해야 되는데 재보급하는 중에 화약이 폭발해버리고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4만 명이 죽었다, 2천 명이 전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각 문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자병사 왼쪽에 커와는 말 타고 말에 떨어져서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밟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자살했다는 결국은 뭐 죽었다는 건 확실하게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 문관이 무관을 참수했다는 것도 뭐 이때가 아니고 그 전이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 이 실록에 죽였다는 건 확실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다 이런 예비군들이 왕을 구하러 왔는데 이 청나라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길목골목 지키면서 다 많은 한국의 그 조선의 군사들은 다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패전하게 됩니다. 뭐 이거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삼전도 굴욕입니다. 임금이 결국은 삼전도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굴욕을 일으키죠. 지휘권이 홀렸는데 우수한 무기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격을 있었지만 이걸 뒷받침할 리더십, 전략 전술, 부대 구조, 군사 문화 이런 것들이 미비했었던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임금이 머리를 3번 조아리고 했지만 그 민초들은 백성들은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60만 명이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가죠. 이 정도의 여기서 한 50만 명이 젊은 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나이 들고 쓸모없어서 다시 보내지죠. 한국으로 조선으로 보내지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환향년, 고향을 돌아온 여자다, 행실이 나쁘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대부분 군이었죠. 남자들이 군인이었죠. 남자들이 잘 못하고 군인이 제대로 못하고 정치질도 잘 못했는데 그래서 많은 힘없는 아녀자들이 청나라를 끌려갔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쓸모없으니까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한국의 조선의 남자들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여자들 보고 환향년이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욕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자식들 호로 자식이래. 청나라 자식이라는 지금도 환향년 호로 자식은 욕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1세기에 똑같이 북한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돼지 취급받은 팔려가는 탈북 여성 대한민국의 문제다. 이게 전쟁에 승리하기 혁신을 똑바로 하지 않았던 국가의 굉장히 비참한 결과죠. 뵙겠습니다. 과학기술을 기반한 군사혁신은 미래 전쟁의 승리학은 패배하지 않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단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군사혁신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왜 적도 상대방도 군사혁신을 결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혁신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싸우는 방법, 간부들의 의식구조, 리더십 전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화학기술을 받아들여 조총을 가진 군대 대 창화순에 머물러 있던 군대, 내연기관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된 전차를 가진 군대, 소총에 머물러 있던 군대. 그렇지만 미래에는 AI, 로봇, 사이버,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기체를 보유한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로 나눠질 겁니다. 그러나 두 군대의 수준 격차와 전쟁 결과 우열은 과거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창화살에 머물러 있던 군대였고 소총에 머물러 있던 군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AI, 로봇, 사이버,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기 체계를 보유한 군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훨씬 과거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좀 잘 새겨들었으면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목적, 전쟁의 승리하고 수단, 교리 전략, 체계, 조직 등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본질, 기동과 화력으로 적의 의지를 말살시키는 행위를 지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몸담은 병가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져야 될 거, 모든 것들이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수단, 이런 교리, 조직, 과거의 성공 경험, 이게 자기 신념이 교조화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상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리, 그 다음에 조직, 체계는 이 전쟁의 목적, 전쟁의 승리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보단입니다. 대보단이라는 겁니다. 조선의 거의 1800 후반, 1900년대까지 있었던 명나라 왕을 떠받드는 제사하던 그런 대보단이 조선 왕실에서 해서 명나라가 말명한 지 몇백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명나라 왕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이건 일본군이 그토록 자랑했던 야마토라는 함정입니다. 큰 배입니다. 일본이 그 2차 대전에서 뭐 많이 졌던 그런 패전했던 그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대표적인 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본의 그 해군들은 그 일본의 해군들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해군은 대함 거포주의, 거대한 함정을 지상주의자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야마토는 우주전함이라는 만화에 저희도 어릴 때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 이 상징적인 그런 그대로 본떠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용 한번 못 해보고 미 공군기에 침몰합니다. 근데 그때 이 일본의 해군들은 뭐였냐면 전쟁의 지도 좋아, 전쟁의 저도 좋은데 우리가 전통하고 있는 이 대함 거포주의는 더 중요해. 일본이 해군의 자존심이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해. 나의 전통이, 해군의 전통이 더 중요해.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마지노선도 마찬가지죠. 방어사상, 1차 대전 때 방어 전략을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어만 잘하면, 이 마지노선만 잘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한 거죠. 저는 이 대보단, 몇백 년 전에 망했던 그게 절했던, 그리고 재타진했던 그런 조선의 왕실을 보면서 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의 부강보다 인간의 권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성리학적인 전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선조가 원균보다 이수신이 더 잘 싸우는지 몰랐을까요? 그 이수신을 귀양 보내면 칠 수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지더라도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죠. 임금의 명에 조금 어긋나게 했던, 조금 늦게 반응했던 이순신을 내치는 게 그래서 전쟁에 차라리 질더라도 내 임금의 권위가 더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나중에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조직이 더 중요해. 내가 생각했던 이게 더 중요해. 이런 것들이 혁신을 막는 거죠. 막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1960년도에 미군들이 월남전에 패전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혁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차 상세 전략 이런 것들이 이때 나온 거죠. 그때 군인들이 이렇게 관찰했던 그 엘빈 토플러가 보니까 미국 군대에서는 혁신하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질문하고 사고하려는 열의가 여러 기업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 일반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question authority, 권위에 질문하라는 그런 열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조직이 뭔가 전통,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생각, 이게 잘못될 수도 있구나. 앞으로 전쟁에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 전쟁을 예측했다. 이분은 뭘 말씀하셨냐면, 미래의 전쟁에 승리하는 데 필요한 워리어는 특정 체력의 권육질의 남성만의 전물이 아니다. 지성 없는 전사는 미래의 스마트 전쟁에서 멸종 직전의 처지가 될 것이다. 막 산업혁명 때 육체 노동자들이 결국 스마트한 그 지식 노동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가, 많은 그런 것들이 그런 지식 노동자들한테 옮겨갔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물론 굉장히 어떤 특전사나 그런 특수부대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 추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지성 그리고 스마트한 그런 전사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누군가 군인은 무조건 체력 특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의 체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꼭 특급이 받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생각이 신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조직에는 뛰어나고 미래 전쟁에 필요한 스마트한 전사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퀘스천 어솔리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되겠죠. 질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많이 알아야 되겠죠. 생도들도 질문하고 사고하고 자신이 생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갈고 닦으려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독서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 워리어가 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요. 평안을 지키는 길이요. 나라가 부강하는 데리고 또 여러분들이 군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